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밀크가 준비한 딥시크 쇼크 포스트 CS 산업별 집중 분석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더밀크의 뉴욕 플랜 입장 박원익입니다. CS 2025에서 화두로 제시된 피지컬 AI는 어떤 기회를 만들까요? 딥시크 쇼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웨비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개 세션으로 준비됐습니다. 먼저 신정규 레벨업 대표님이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이 열어갈 가속된 미래라는 제목으로 엔비디아가 가진 기술적 특징, 그리고 하드웨어 경쟁력,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피지컬 AI와 미래 전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Q&A 세션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Q&A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세션이 끝난 후 Q&A 세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포스텍 물리학과 그다음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고요. 한국통신학회에서 지능정보 분야 이사로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레벨업은 GPU 가상화 기술로 AI 반도체 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1년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엔비디아 DGX 플랫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이제 지연이 됐는데 바로 기다리고 계셨을 테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말을 할 텐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게 일단 시작을 하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라고 하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CS 2025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accelerated computing, 그러니까 가속 컴퓨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만 하는 미래를 조금 더 당겨오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뒷얘기가 엔비디아 칭찬이나 뭐 소개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당연히 비판하려면 그만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 주제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경쟁사고요. 최근에 저희 뭐 합병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기도 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가장 사이 좋은 파트너고 엄청나게, 네, 덕분에 잘 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서 약간 양가적 감정이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열심히 엔비디아 칭찬을 해도, 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말씀을 제안을 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2시간도 아니고 사실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동안 엔비디아 얘기를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나 싶은데, CS2025 때는 사실 새로 발표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CES 이벤트에 맞춰서 이제 컨슈머와 엑셀러레이티드 컴퓨팅이 만나는 부분을 정의를 한 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피지컬 AI고,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또 얘기할 게 별로 없고, 그럼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쭉 이제 앞으로 CS 이야기는 뒤에 나올 텐데 그 이야기까지 연결되도록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님께는 제가 키워드만 몇 개 적고 슬라이드는 한 3장, 4장만 하고 말을 쭉 하게 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그래도 슬라이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주시고, 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슬라이드가 적을수록 말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어디 갔더니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토크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만 딱 하기 위해 개요를 쭉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끝났을 때, 예, 다른 얘기를 또 드리게 될 건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는 GPU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키워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이 두 키워드가 묶이게 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엔비디아냐,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하드웨어 경쟁력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엄청난 주가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이어져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실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쭉 진행한다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키워드인 가속 컴퓨팅을 테마로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해보는 회사예요. 그래서 게임, 딥러닝, 메타버스, 제너레이티브 AI 쭉쭉쭉 아젠다를 계속 바꿔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CES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안한 피지컬 AI와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작년 GTC 컨퍼런스 때 저희 부스인데요. 저희 부스 사진 찍었는데 엔비디아 사진이 더 크게 나와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는데 찍을 때는 이거 엔비디아 로고가 너무 큰 게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 엔비디아가 엄청 잘 되는 바람에 이 사진이 꽤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보겠게요. 엔비디아는 93년에 창립이 됐고요. 뭐 제가 거의 초등학교 마칠 때쯤 창립이 됐으나 당시에 당장 물건이 나왔던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된 거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3D 가속기라는 시장이 열렸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3D FX라는 회사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부드란 칩을 만들고 수많은 뭐 게임을 가속하는 3D 가속칩이라고 당시엔 불렀습니다. 그 시장에 엔비디아가 진출해서 리바 시리즈, 리바 TNT, 뭐 리바 128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죠. 그때 마침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오고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들이 여러 개 PC로 포팅이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엔비디아는 이제 세가와 함께 세가의 차세대 콘솔을 준비하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의 저력은 PC 쪽에서 먼저 나오게 됐고요. 결국 세가와 같이 하던 그 사업은 잘 안 됐지만 그 덕에 이제 엔비디아가 망하는 날짜를 받아놓고 나서 세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안 망했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일본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코팅돼서 나오던 수많은 PC용 3D 게임들에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 부두칩 또는 엔비디아의 리바칩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시장이 됐어요. 다른 경쟁자가 거의 없었죠. 매트록스 같은 회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세비지라거나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는 그 특유의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한 해에 3D 가속칩을 2종류씩 내놓기도 했어요. 막 만드는 대로 내놓는 거죠. 동시에 또 그걸로 코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같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쿠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3D 가속칩이라는 표준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각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마다 각각 회사들마다 여기에서 3D 가속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라는 걸 게임 회사들에게 다 제공을 해줬어야 됐어요. 당시에는 다이렉트 3D가 보급화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 X라는 이제 그래픽 출력을 위한 통합 인터페이스가 윈도우에 있기는 했지만 그걸 통해서 3D 가속을 하는 것보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이걸로 게임 개발자들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더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게이밍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게임 개발자들의 프로그래밍을 쉽게 만들어줬던 그 SDK와 API들이 동시에 CAD 등이나 3D 모델링을 하던 회사들, 그 분야에서 이제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가장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건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이기도 했고요. 그걸 그 실리콘 그래픽스 서버를 사는 대신 개인용 컴퓨터에 그 엔비디아 칩을 박아서도 이런 3D 디자인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마치 리눅스가 성장했듯이 엔비디아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GPU라는 개념을 엔비디아가 처음 내놓게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픽 출력기가 하나가 있고 거기 3D 가속기를 하나를 붙이는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2D, 3D를 같이 담당하는 그 그래픽 카드라고 불렀죠. 그래픽 카드를 뽑았었는데 이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실제로 프로세싱 유닛이다. 그러니까 주변 장치가 아니라 메인 연산을 담당하는 그런 장치다. 이래서 엔비디아가 GPU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PU가 있고 CPU에서 처리하기 힘든 연산들을 당시에 이제 코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보통 플로팅 포인트, 그 유리수 연산을 하는 장치들을 따로 붙여서 내놨었는데 그거 말고 더 많은 연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GPU라는 걸 만들겠다 해서 GForce라는 브랜드와 함께 GForce 256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있던 수많은 그 3D 가속기 주변 장치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연산도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 범용 코프로세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안을 했고요.
지금은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그 쉐이더 캐시, 쉐이더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그 광원 처리 같은 것들이 칩 레벨에서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컨셉을 처음으로 내놓게 됐죠. 근데 이렇게 내놓는다고 사실 이게 크게 시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때가 맞았던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GPU가 병렬 처리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 병렬 처리를 하게 된 건 당연히 게임 그래픽을 빨리 그려낼 수 있는 방식이 그 3D 회전을 위해서 계산을 한 거, 이 뒤에 나오니까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런 횡렬 연산을 특화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횡렬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90년대 말만 해도 이제 3D 그래픽이 게이밍이 가장 주였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 그래픽스나 이런 캐드 회사, 그 3D 영상 만드는 회사 이런 쪽에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당시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 엄청난 3D 영향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컨슈머 컴퓨터에서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쪽 시장이 열리게 되고, 엔비디아는 또 그 시장을 보고서 그렇다면 이게 게이밍에서 캐드로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비주얼 컴퓨팅이라고 분들이 불렀는데, 비주얼 컴퓨팅이 더 다른 쪽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나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될 수 있겠다. 당시에 3D 영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엄청 보급이 되면서 이 윈도우즈에서 화면 출력을 하는 GDI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그 GDI 대신 3D를 같이 처리하면서 수많은 3D 가속기들을 통합해서 동일한 API로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단하에 다이렉트X라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이 다이렉트X는 화면 출력, 너가 뭘 쓰든 어떤 칩이든 동일한 API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걸 그 칩 개발사들에게도 강제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임 개발사들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주게 됐죠. 그리고 이 다이렉트 3D가 추가가 되면서 3D도 그런 통합된 명령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오픈GL이라고 해서 이 그래픽을 가속하는 그 오픈소스 쪽에서의 규격들도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제 오픈GL을 다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이렉트 3D와 오픈GL을 다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 3D가 X보다 먼저 나왔던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너무 오래된 얘기라 조금 헷갈리는데, 다 통합해서 다이렉트 X가 됐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픽 API랑 같이 이 GPU 아젠다를 들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3D 렌더링이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든 엔비디아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당시에 AMD가 아니었죠. ATI와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양분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왜 지금 가장 원탑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하면 떠올리는 하드웨어적인 경쟁력이 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거 아래쪽은 사실 다 용어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AMD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쿠다 코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쿠다 코어라는 게 있고, 이 쿠다 코어들을 이렇게 여러 번들로 묶어서 만드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엔비디아 H100이라고 그러면 이게 100개 이상, 100개 조금 넘게 들어있습니다.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108개였나? 그 정도 들어있고요. 그전 모델 A100이 80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SM이 몇 개 들어있는지가 있고, 이 SM들 몇십 개 안에, 각각 안에는 또 수십 개, 수백 개의 칩들이 들어있죠. 예, 쿠다 코어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멀티 프로세서로 묶고, 그 다음에 이걸 스케줄링 하는 방식을 워프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연산들을 묶어서 한 번에 던지는 식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기화된 CPU 기반의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다른 식의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많은 코어들이 각각 자신들의 로컬 메모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메모리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GPU에 필요한 전용 고속 메모리들을 요구하게 됐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화가 되지 않고 비동기화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클럭에 딱딱 맞춰서 이 답변을 할 필요가 없는 램 특성이 있어서 GDDR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DDR 램에서 그 동기화 기능을 좀 풀어버리는 대신 클럭을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속도를 올리고 동기화를 희생한 칩들을 GDD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DDR 램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DDR 램을 열심히 아파트처럼 쌓아서 그
엄청나게 고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램과 그 SM 사이의 접근 속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캐싱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버스도 가지고 있고, 또 GPU 간의 상호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PU는 소수의 코어들로 범용 연산을 한다면 GPU는 다수의 코어들로 행렬 연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는 그렇게 행렬 연산하는 게 딱히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3D 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보는 시점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상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상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그 고전역학에서 오일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매트릭스를 계속 곱하는 거예요. 현재 좌표에다가 이제 이후 내가 바라보는 뷰포트가 바뀌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 결과물이 이제 돌아간 모습이 되는 거죠. 좌표가 되는 거죠. 좌표 변환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이걸 위해서 행렬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행렬 연산을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 그 고성 컴퓨팅 분야에서도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쪽에선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픽을 출력할 때는 사실 게임이니까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16비트 정도의 정밀도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역학이라거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64비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AMD는 32비트 이상의 정밀도를 고속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요. 엔비디아는 아예 그걸 버리고 16비트 이하를 가속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AMD는 이런 범용 연산, GPGPU라고 부르는데, GPGPU란 이 용어도 사실 AMD가 들고 나왔거든요. ATI가 들고 나왔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이런 연산이 이제 32비트, 64비트 정밀도의 시뮬레이션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올인을 하신 거고, 엔비디아는 일단 게이밍, 그리고 속도, 눈에 보이는 수치를 올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고 해서 16비트 이하로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왜냐면 딥러닝은 정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더 중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정밀도지만 속도만 빠르면 되는 딥러닝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AMD의 기술적 선택과 엔비디아의 기술적 선택이 그렇게 아주 작게 갈리기 시작한 개발이 지금까지 와서는 엔비디아의 우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쿠다 코어라고 부르는 게 범용 연산 코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알티 코어랑 텐서 코어라는 게 있는데, 알티 코어는 빛 반사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표면에 부딪혀서 이게 산란이 일어나서 쭉 퍼져버리거나, 아니면 거울처럼 정확히 반사돼서 어딘가로 가는데, 이것도 사실 행렬 연산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는 벡터가 이 표면의 각도와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반사될 거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전용으로 계산하는 코어를 따로 두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물건들의 좌표들을 돌리는 거와 별도로 빛 광원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양은 저 멀리 있잖아요. 태양은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좌표를 어떻게 바꾸든 태양의 위치는 거의 그대로인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또한 동시에 여러 개의 광원이 존재하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 수많은 물건들이 등장했다 나타났다 부서졌다 뭐 이런 경우들을 아예 빛 반사만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티코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알티코어 같은 경우가 게임이나 뭐 영화 이런 쪽에서의 시각화, 눈에 보이는 품질을 엄청나게 올려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 빛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가에 더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티코어가 딱 레이트레이싱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딥러닝 가속에도 저거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에 텐서코어라고 해서 쿠다코어가 아니라, 얘는 그냥 뭐 딱 정해진 크기의 행렬들을 계속 두 개를 집어넣으면 그걸 연산된 결과 반대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렇게 딱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코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쿠다코어는 나름 범용이고 퍼져 있지만, 텐서코어는 훨씬 더 수가 적은 대신 그냥 행렬을 딱 정해진 행렬을 막 집어넣으면 그것만 엄청나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쿠다코어는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행렬 크기를 가지고 뭐 작은 행렬이든 큰 행렬이든 곱하면은 그 값을 알려주는데, 텐서코어는 그거보다 제약이 더 심하지만 대신 그 제약에 맞추는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돌려줘요. 그래서 2010년대는 쿠다코어의 시대였다면
지금 현재 2020년대는 텐서코어의 시대가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쿠다코어보다 텐서코어에 걸리는 부하가 더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GPU 안에서도 계속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는 우리가 맥스웰이 그 전에 있었고, 우리가 딥러닝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만 요약을 했는데요. 파스칼, 볼타, 뭐 튜링, 앙페르, 그 다음에 에이다 러브레이스, 호퍼, 블랙웰 이렇게 아키텍처가 계속 발전을 해왔고, 각 아키텍처마다 코어 수는 기본적으로 늘었고, 메모리 대역폭이랑 레이트레이싱 코어라거나 뭐 텐서 코어가 붙는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GPU가 이 A100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100이 있고, 아니면 밖에서 사용하는 뭐 4080, 4090 이런 지포스 시리즈가 있는데, A100은 앙페르 아키텍처고요. 4090, 4080은 에이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4090이나 4080은 호퍼 아키텍처랑 묶이고, 그러니까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먼저 나오고 이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뭐 DMA라고 해서 램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잡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게 이제 호퍼 아키텍처예요.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호퍼는 H백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센터용으로 쓰이고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4080, 4090 그래서 대학에서 딥러닝을 하거나 이제 게이머들이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GPU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앙페르 아키텍처에서 A100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퍼 아키텍처 H100, H200. H200은 H100보다 램이 좀 더 큰 모델입니다. 사실 A100 같은 경우도 두 모델이 있어요. 40기가짜리가 먼저 나왔고 1년 후에 이 언어 모델 처리들에서 램 크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80기가짜리가 이후에 바로 같이 나왔습니다. 1년의 간격을 두고. 그다음에 호퍼는 80기가짜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144기가짜리 H200이 나온 상황이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런칭을 하기는 했으나 아직 실물을 받아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GPU 라인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은 뭐 그래 보통은 딥러닝만 요새 생각을 하니까 GPU가 되게 폭이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뭐 포트폴리오만 쭉 펼쳐놔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희한한 굉장히 니치한 GPU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소개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용어로는 데이터 센터에는 A100, H100, B200 같은 이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나 AI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들리는 그 H100 시리즈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 밖에서 이제 전문가 뭐 캐드나 이런 걸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소규모 딥러닝을 할 땐 뭐 A6000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쿼드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용이 테슬라고 그다음에 그 엔터프라이즈용이 프로페셔널용이 쿼드로인데 이 테슬라 쿼드로 명칭은 지금은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히 그 후에 구분하는 명칭을 따로 안 줬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쿼드론 테슬라 이 이름은 그냥 아는 분들끼리는 써요. 개인용으로 이제 지포스죠. 이번에 5080, 5090 레너스나 전 세계에 2000장 뿌렸다고 하죠. 5090 엄청난 풍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찍을 라인이 있으면 지금은 블랙웰이랑 호퍼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 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IoT용으로는 제슨 시리즈가 있고요. 이 제슨 시리즈는 자율주행용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킷으로 나온 뭐 드라이브 심 같은 것도 있는데 뒤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모바일이랑 스마트폰용 CPU랑 GPU가 합쳐진 AP도 만들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테그라라는 네임으로 하고 있고 초창기에 좀 했어요. 그 스마트폰 초창기에 테그라 기반의 스마트폰들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테그라를 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한 종류 기기만 시장에서 볼 수 있고요. 기존에 테그라를 쓰던 다른 제품들은 다 제슨 제품군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한 종류의 기계가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억 5천만 대 가까이 팔렸고 아마 스위치 2에도 이 모델이 쓰이기 때문에 뭐 단일식으로 1억대 이상의 칩을 찍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묻혀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물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테그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 시장에서도 현재 탑 500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그 대부분의 슈퍼컴퓨터들은 엔비디아 GPU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예전엔 CPU 기반으로 슈퍼컴퓨터를 주로 구성을 했다면 최근에는 GPU를 붙여서 성능을 올리는 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NV링크나
그 MV 스위치를 사용해서 수많은 GPU들을 함께 통신을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GPU들의 하나의 모델을 쪼개 넣어서 큰 모델을 쪼개 넣어서 서비스를 하는 것들, 그리고 거대한 매트릭스를 연산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직접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설계를 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슈퍼컴퓨터의 한 노드들을 이제 DGX라고 부르고, 이 DGX의 설계를 한 6개월 정도 본인들이 이제 공급을 한 다음에 설계를 파트너들한테 오픈을 하면 이 파트너들이 DGX의 표준 설계를 따라서 만든 컴퓨터를 HGX라고 합니다. 그래서 HGX가 DGX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런 DGX나 HGX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클러스터를 만들 때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DG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전 세계에 16개가 있고, 그 중에 APEC 리전에서는 유일한 솔루션을 만드는, 백엔드 AI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아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 전체일 거예요, 오늘. 네. 그리고 어쨌든 되게 싸요. 비싼데 싼 게 문제죠. 엔비디아가 왜 잘 되냐고 하면은 핵심은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좋고, CPU 기반으로 계산을, 그 노드를 구성했을 때보다 엔비디아 GPU를 넣었을 때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동일한 연산을 했을 때 많이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면 100분의 1 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1000분의 1까지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그 절약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로 팜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점점점 크게 구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나 기관과 다양한 종류의 기술 파트너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요. 그래서 경쟁력을 계속 놓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입자물 연구소인 썬도 파트너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쟁 관계이자 좋은 고객인 오픈 AI와도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런 대규모 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피드백을 하고 있죠. 또한 동시에 예전에 아까 정밀도가 낮아서 이 엔비디아 칩이 슈퍼컴퓨터에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써서 시뮬레이션을, 뭐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풍동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신물질을 찾거나 하는 게, 그 입자들을 움직이면 전부 계산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신약이면 신약을 찾는 게 목표고, 기후면은 12시간 후에 기상을 예측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기상을 예로 들면은 현재 기상 그 구름 그림을 집어넣으면 12시간 후에 구름 그림을 그리도록 만드는 생성 AI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결과를 바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간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얻는, 정확히는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AI를 만드는 쪽으로 2022년부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파폴드,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가 있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기후 예측, 기상 예측 쪽에 어마어마하게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주 고객들은 기상 예측 쪽이, 우리나라도 기상청이 가장 큰 규모로 도입을 항상 시도를 했었죠. 그런 것들의 비용을 10,000분의 1 이하로 줄이는 효과를 최근에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고성능 컴퓨팅이 시뮬레이션 없이 시뮬레이션 결과만 얻어내는 방식 쪽에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대부분 연구소들이 펀드가 끊긴 영향도 큰데요. 펀드가 끊기니까 제약된 돈으로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찾게 됐죠. 원래는 정확도가 낮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 재석 정확도가 낮은 것도 있고 AI의 정확도가 낮은 것도 있어서 정확한 결과물이 안 나와서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2년 초에 그러면은 그 결과를 AI로 한 300개, 400개, 200개, 300개를 찍어내도록 시킨 다음에 이 200개, 300개를 평균 내면은 시뮬레이션 돌린 거랑 성능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AI는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누적을 해서 평균을 내버리면 그냥 시뮬레이션 했을 때랑 거의 같더라. 이게 그 폴캐스트 넷인가 하는 그 기상 예측 시뮬레이션 2022년 2월에 공개된 게 있는데, 거기서 처음 발견되면서 그러면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하고 막 그 비행기에서 그 유체 그 공기죠. 공기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뭐 나비아 스톡스를 식을 계산하지 않고도 되나 해봤더니 되고, 뭐 하나만 할 때 정확도가 낮아서 200번에 가서 해서 평균 냈더니 그냥 돌린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식으로 막 퍼져나가서
불과 2년 사이에 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엔비디아 GPU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드웨어만으로 당연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가 없겠죠. 포캐스트넷 좀 전에 말씀드린 기상예측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하드웨어 전문가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런 그 자신의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만든 건 사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쿠다가 따라서 나오게 되죠. 이런 범용 연산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어 종류도 여러 개고 뭐 그 코어도 비동기적이고 막 복잡했잖아요. 워프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완전 프로그래밍의 철학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속도는 빠르니까 이걸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일반 연산을 좀 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냐? 라고 해서 그쪽의 가능성을 90년대 말부터 쭉 보고 있던 엔비디아가 노력을 기존에 이제 SDK나 API를 잘 제공해줘서 게임 회사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만든 게 쿠다입니다. 네, 그 디바이스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든 아까 막 1, 2년마다 계속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는데 아키텍처가 얼마나 변하든 개발자는 그거를 신경 쓰지 않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물론 성능을 위해서 파고 들어가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어쨌든 내 코드의 변경을 별로 하지 않고 너가 C나 C++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위에 표준화된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니까 너는 디테일은 신경 안 써도 되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GPU 하드웨어의 아래 구조는 계속 바뀌죠.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고 뭐 에이다, 뭐 암페르랑 에이다도 다르고 또 블랙엘도 다르지만 우리는 대충 모르겠고 그냥 쿠다로 짜서 한번 돌리면 각 기기에 맞는 PTX가 생성이 되고요. 그럼 PTX 그냥 돌리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API도 만들고 컴파일러도 만들고 디버거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를 그냥 쭉 만들어 온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그 와중에 이제 이걸 그래서 GPU를 뭘 쓰든 상관없이 엄청 뭐 199달러짜리 초저렴한 뭐 제슨 GPU를 쓰든 아니면은 뭐 3만 달러짜리 그 호퍼를 쓰든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C++ 쿠다 문법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기에 따라서 알아서 해줍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리고 당연히 이 쿠다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냥 만들어서 고정된 게 아니라 버전이 올릴 때마다 성능을 계속 올려요, 이분들이. 그래서 계속 내부적으로 비동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 뭐 어떤 식으로 그리드를 만들어서 연산을 조금 더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리거나 스레드 블록을 해서 뭐 연산 속도나 아니면은 그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나 메모리 접근 관련해 가지고 락을 거는 법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기술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거를 제공을 해주면 쿠다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성능이 계속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그거보다 더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 그 쉬운 거 말고 아예 밑을 손대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쿠다에서 그런 저수준의 접근까지도 제공을 해요. 그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칩에 맞춰서 조금씩 다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PTX가 있는데 그러니까 쿠다로 만든 거는 그 기계에 맞춰서 PTX라는 중간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그 PTX가 칩이 인식하게 되는 그 명령들이거든요. 그래서 PTX를 직접 수정하게도 해줍니다. 쿠다 PTX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딥식이 이제 PTX를 손을 댔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죠. 보통 거기까지 가면은 칩을 바꿀 때마다 PTX 코딩을 새로 해야 되니까 잘 안 해요. 그런데 했다. 이래서 되게 와 그걸로 효율을 올렸다.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죠. 이 GPU 네트워크가 없는 H800으로도 GPU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쿠다 아까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일부를 예약을 해서 얘네를 그 네트워크용으로 가속하는데 쓰고 그리고 네트워크 라인은 뭐 기존의 8분의 1만 사용을 해서도 이 큰 GPU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 같은 효과를 얻었다. 이런 것 테크 페이퍼를 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런 것까지도 그것도 사실 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쿠다 PTX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죠. 저희 CTO님이 그 박사를 그걸로 했거든요. 그 쿠다 기반으로 네트워크 패킷 가속하는 걸로 박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5년에 창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딥러닝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하다가 우리 망하면은 나중에 우리 엔비디아 테그라 기반으로 공유기 만들어서 팔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도 다루는 이런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쿠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그리고
적당히 짜놓으면 성능 향상은 쿠다가 알아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밑에까지 하드웨어를 다루고 싶으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죠. 제가 20분이 남았는데 지금 진도가 반이 안 나갔기 때문에 말을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략을 많이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그 쿠다를 기반으로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치 해석에 사용하는 블라스 라이브러리의 쿠다 버전은 쿠블라스, 그 다음에 딥러닝에 사용되는 수많은 명령들을 쿠다로 구현하는 CUDNN, 그리고 뭐 다양한 종류의 쿠다X라고 해서 그 위에 또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CUDNN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요새 딥러닝만 생각하지만 딥러닝, 사이언티픽 컴퓨팅, 뭐 비주얼 아니면 렌더링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쿠다 기반으로 다 각자 만들어 놨어요. 쿠다는 그 아래에 있는 거고 쿠다를 사용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떤 분야에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쿠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쿠다로 만들어진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보통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게임 개발도 있고 뭐 그냥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모든 곳에 문어발처럼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커버를 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제랑 튜토리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려우니까 그걸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컴퓨팅 교육이랑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되게 일찍 시작한 회사예요. 그리고 쿠다 초창기 때 2007년, 8년, 9년 요럴 때는 젠슨 왕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들 다니면서 우리 거 쓰면 싸고 프로그래밍 속도 빠른 뭐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막 홍보 강연도 하고 이랬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 홍보 강연도 하고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2일짜리 워크숍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막 강의도 듣고 이랬습니다. 저희 CTO랑 CEO님, 저랑 CTO랑 같이 포항공대에서 열렸던 워크숍에 들어와가지고 이 강의, 그때는 너무 이제 로우한 레벨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태계가 더 발전하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GPU란 무엇인가 뭐 여기서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개발자 포럼이나 GitHub, 스태프 오버플로우 같은데 질문 답변이 기존에 누적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다 엔비디아 쓰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기반으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들을 모아서 공개하는 이 홍보성이라고 드는 기술 컨퍼런스, 거의 기술 컨퍼런스에 가까운 GTC를 매년 개최를 해서 그런 사례들을 또 공유를 하고, 또 거기서 공유된 것들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오면은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다 자기들 기술을 그냥 공개를 해요. 뭐 텐센트뿐만 아니라 아까 딥식도 있고 뭐 바이트댄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그냥 와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항상 요새는 다 버추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하시고 올해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쭉 가고 있는데 이번에 기술시험 부스랑 컨퍼런스 톡도 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부스가 뭐 엔비디아 로보틱스랑 암부스 사이에 있고 그 앞에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람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찾기 되게 쉬우시니까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사가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들어보면 야 이거 정말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AMD도 인텔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GPU들도 다 갖고 있고 GPU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을 하긴 하는데 쿠다뿐만 아니라 쿠다 위에 쌓여진 아까 뭐 CUDNN이나 쿠블라스나 이런 수많은 연산 라이브러리들이랑 그 연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분들은 쿠다에 대항하는 뭔가를 다 만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ROCM이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원 API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위가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또 GPU 아키텍처가 새로 나오면은 쿠다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GPU를 발매를 한다 그러면 쿠다도 거기 맞춰서 버전 업데이트가 되고 데이 1부터 그 GPU를 쿠다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죠.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아니 GPU를 팔았으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제공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유일합니다. AMD나 인텔이나 이런 경쟁사들은 칩부터 나가고 그 소프트웨어가 후행해요 항상. 왜냐하면 너무나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걸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용 그 클러스터인 DGX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처음에 만들었던 모델들은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불안정해서. 이것도 이제 이 파트너 뭐 페가트론에서 뭐 바꾸고 뭐 이러면서 점점점 개선이 되면서 그쪽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분야들을 커버를 하면서 항상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거기서 돈을 벌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는 엔비디아 하면은 메타버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패키징을 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대상으로 팔고 있고, 또 그렇게 팔았던 거 기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자 했을 때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일단 학습 커브가 낮고요.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로 뭔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문제인지 이 뭐 AMD의 문제인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인텔의 문제인지. 근데 엔비디아가 문제면은 사실 진짜로는 엔비디아 문제일 때도 꽤 있지만 내가 문제인가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열티가 있는 회사인 거예요. 30년 가까이 만들어 개발자 대상으로 90년대부터. 그래서 경쟁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칩이 빠른 게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TCO를 따질 때는 이 기기의 성능 플러스 개발자가 거기 적응해서 실제로 솔루션을 만드는 시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장에 런칭하는 이 모든 토탈 비용이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들 반도 안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작을 했을 때 쿠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쿠다 위에 만들어진 그 분야에 이미 잘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는 약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집중할 수 있고요. 내가 서비스 개발자라면, 내가 만약에 연구자라면 기존에 이미 내 분야에서 나와 있는 그 툴부터 시작해서 그 툴도 다 오픈소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뜯어보고 내가 이걸 내 식으로 만들거나 내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많은 분야들을 커버를 하지만 엔비디아는 돈을 버는데 이 돈 버는 아젠다는 매번 바뀌었어요. 일단 앞에 거 예약해보면 우리가 엔비디아 시작할 때는 게이밍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엑스나 오픈G에 나오면서 게이밍용 PC 표준기기처럼 많이 사용이 되게 됐고, 게임하면 뭐 엔비디아, 돈 없으면 대안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요걸 가지고 GPU 콜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병행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제너럴 퍼포즈 GPU 범용 연산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21세기 초, 그리고 21세기 초에는 일반적인 행렬 연산을 통해서 그 고성능 컴퓨팅이나 슈퍼컴퓨팅 시장에도 진입을 했지만, 당시에 이제 AMD랑 엔비디아의 길은 갈렸고, AMD는 여전히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엔비디아보다 훨씬 인기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패러다임, 그냥 AI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면 안 되냐는 패러다임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쿠다를 20년 전에 만들면서 이 범용 GPU 컴퓨팅을 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그 가속 라이브러리를 쿠다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시작하는 게 쉬워지면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뭐 우리가 딥러닝만 보죠. 2012년도에 이제 제프리 힌튼 랩에 있던 일리아 슈츠케버, 이분 뭐 유명하죠. 오픈 AI에서 기술을 총괄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나가셨죠. 그 샘 알트만을 해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일리아 슈츠케버가 랩돌이던 시절에 2012년도에 딥러닝 대회가 있는데, 그 이미지넷이라고 해서 이미지드 구분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최초로 딥러닝을 사용해서, 당시엔 딥러닝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냥 뉴럴넷이죠. 뉴럴넷 모델을 사용해서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 후로 AI 연구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우승을 했다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승을 하는데 든 돈이 다른 곳들의 20분의 1이나 30분의 1밖에 안 들었다고 하니까. GPU 2장만 썼대요. 2장, 우리 랩에서도 사서 하면 되겠네? 뭐 다른 곳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컨퍼런스에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GPU 2장 뭐 사면 되죠. 그러고 그때 수많은 관심이 쏠리고 거기서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사실 CUDNN은 취미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CUDNN이라는 걸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쿠다 기반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딥러닝 쪽에서 쿠다 가속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2015년 말에 텐서플로우가 나오고 이분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다 CPU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GPU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GPU 가속을 직접 개발을 하지 않고 CUDNN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겉에 껍데기를 씌우는 식으로 GPU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GPU를 사용한 딥러닝 분야는 엔비디아가 아랫부분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구글이나 뭐 텐서플로우를 만든 구글이나 파이토치를 만든 메타가 그 GPU 가속을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엔비디아가 만들어 온 라이브러리에 껍데기를 씌우는 식으로 GPU를 지원을 했습니다. CPU 쪽만 직접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경로 의존성이 생긴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프레임워크들도 CUDNN을 래핑을 하는 거고, 기술이 발전하거나 속도가 올라가려면 엔비디아가 CUDNN 라이브러리를 개선을 해주면 같이 올라가는 식입니다. 동시에 또 CUDNN에 기여를 하죠.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CUDNN도 오픈소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싸게 딥러닝을 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쿠다와 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결합한 게 됐고요. 동시에 또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도 2017년부터 이 가능성을 보고 엔비디아 GPU들을 클라우드에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U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거의 다 엔비디아 GPU만 제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다른 회사들의 GPU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개발한 가속 엔진들을 제공을 하죠.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닝을 AWS가 제공하듯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주세요를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은 GPU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또 낮아서 내가 GPU가 없어도 크레딧을 받아서 시도해보는 식으로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들이 빠르게 AI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그 피드백 루틴을 만들게 된 게 엔비디아가 지금 위치에 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90년대 말에 안주했다면 이분들은 그냥 게이밍 플랫폼으로 쭉 나갔어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일부에서 다른 식으로 응용하는 걸 보고 저것도 되겠다. 우리가 뭐 비주얼 컴퓨팅만 집중할 필요 있냐. 이러다가 계속 집중하는 고성을 바꾸다가 2000년대 초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일반 연산을 다 가속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목표는 Accelerated Computing이라고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식이든 CPU가 처리하기 조금 어렵거나 CPU를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에 가속하겠다. 이렇게 아젠다를 크게 만들어 버렸죠. 그 후에 이분들이 메타버스로 또 옮겨왔죠. 딥러닝이 2017년에서 19년까지 쭉 하다가 사그라들고 뭐 블록체인이라거나 크립토 커런시가 쭉 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팬데믹이 오면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뜨게 됐고요. 이 메타버스는 사실 이분들은 기존에 하던 걸 그냥 그대로 메타버스로 리브랜딩을 하면 되거든요. 원래 게이밍 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쿠다를 기반으로 아까 캐드, 그런 정밀한 어떤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3D 시뮬레이션 환경 옴니버스라고 해서 제공을 했고요. 동시에 또 그걸 기반으로 한 뭐 다양한 분야들, 예를 들면은 뭐 드라이브 심이라거나 아이작이라거나 제슨 같은 하드웨어부터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이런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리패키징하는 것만으로도 진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2022년 7월 정도부터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때 발표가 됐는데 이런 Gen AI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GPU가 AI 모델을 훈련할 때만 되게 강력하게 필요하고 서비스를 할 때는 좀 뭐 CPU로 하거나 아니면 별도 인퍼런스 칩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대세였는데요. 지배적인 관점이었는데 2022년 중반부터 갑자기 이 인퍼런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때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GPU가. 그래가지고 기존의 훈련용으로만 생각되던 뭐 텐서코어 이런 것들도 훈련 속도뿐만 아니라 추론 속도 향상에도 필수 요소가 된 거죠. 그리고 특히 고속 메모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용량의 고속 메모리가 LLM에 큰 영향을 미쳤고, 텐서코어나 쿠다코어가 가속되는 건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이 사실 요구하는 그 컴퓨터 리소스 종류가 좀 달라요. 하지만 양쪽 다 엔비디아는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최근 움직임으로 가면서 6분 동안 나머지를 커버를 잘 해볼게요. 네. 자, 이제 거의 CS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작 플랫폼을 통해서 뭐 로보틱스 쪽을 쭉 커버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우리 자율주행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AI에 접목해서 기존에 그냥 쭉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푸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GTC 때 공개를 한 게 이제 제슨 토르 2대를 가지고 풀바디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데모를 하기도 했죠. 머리에 하나, 가슴에 하나 이렇게 2개를
이 고가용성으로 구성을 해서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계속 쭉 잘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초기 자율주행은 엔비디아랑 같이 했었고요. 뭐 이후에 이제 각각 파토가 나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그 벤츠랑 5년 독점 계약을 해서 자율주행 쪽을 엔비디아가 쭉 개발을 해서 드라이브 심을 쭉 개발을 했었고, 이 드라이브 심이라는 거는 자동차 안에서의 자율주행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센서들을 다루는 가상의 자율주행 뭐 라이다라거나 레이더 같은 가상의 센서들을 담는 가상의 자동차를 가상의 도시 공간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무한정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는 이 드라이브 심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마찬가지의 어프로치를 테슬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밖에서 하려면 엔비디아 걸 사가는 게 일단 답이라 중국의 대부분의 자율주행 회사들은 엔비디아 거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건데 엔비디아는 다 해요.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경도 안 쓰는 그 분야도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게 그냥 뭐 이런 전략적으로 이걸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도 이쪽에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냥 소소하게 지원하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여기서 한번 성장하고 저기서 한번 성장하는 식으로 나중에 돌아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죠. 그런 걸 재현하기가. 그 다음에 엣지부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포괄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다 만들고 있고 그 사이에 각각 로컬에서 연결하는 초고속 하드웨어, 초고속 네트워크인 뭐 멜라녹스 인수하면서 인피니밴드 기술도 이제 내재화를 하게 됐고요. 뭐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이 스케일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통합 체계도 구현을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CES에서 피지컬 AI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개념 자체는 좀 됐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드라이브 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나왔고 이때도 사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피지컬 AI다.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하면은 디지털 AI와 현실 세계 AI를 예전에는 현실 세계를 모사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세상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현실로 피드백을 줘서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상의 공장을 만든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자율주행 환경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예전에는 시뮬레이션 위주로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엔비디아가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로봇에 센서를 달고 이 로봇 자체에도 연산장치를 붙일 수 있게 되니까 그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신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 간에 일체화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과 똑같은 가상 세상을 만들 정도로 정밀도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상 세상에서 동작하는 걸 실제 세상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 실제 세상하고 동일한 가상 세상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기 뭐 예를 들면 뭐 500 마이크로 세컨드나 1 세컨드 전에 가상 세상에서 미리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상호 연결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파이프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월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피지컬 AI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월드 모델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죠. 월드 모델 자체는 원래 신경과학 용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이 진짜 너무나 넓고 너무나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뇌가 꼭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코로 뭐 냄새 맡고 들은 아주 일부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든 압축되고 결합돼서 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 뇌 안에 들어있는 세상과 감각기관이 연결된 결과물만 보는 거잖아요. 그걸 월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 쪽에서. 그래서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거울 유령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상대가 뭐 하하 웃으면 나도 어디 이 유런에서는 하하 웃는 걸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어릴 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정말로 거울 유런이 그 애들 성장에 영향이 주는 거냐 아니면 평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공감 능력이 거울 유런하고 연동돼 있냐 이런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측 처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부에서 월드 모델을 하나 갖고 있으면 어릴 때의 월드 모델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불에도 손을 막 집어넣고요. 가시가 있어도 막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애기들은 겁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당하게 되면 그게 리워드로 들어와서 네거티브 리워드로 들어와서 피드백이 만들어서 월드 모델이 계속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강화학습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걸 사실 조금 더 길게 들어가면 딥식이 이번에 공개한 게 왜 재밌는지가 나오지만 오늘 저는 딥식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1분 남았거든요. 시간 다 됐다.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제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한 10분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빨리 할게요. 제가 원래 시간을 이렇게 잘 어기지 않는데 이 발표 자료를 너무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들려면 뭐가 부족하냐. 맨날 텍스트만 보고 배우거나 이미지만 보고 배우니까 안 된다. 얘네는 실제 상황에서 좀 굴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GI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AI한테 월드 모델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AI를 훈련을 시킬 때는 최적화,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갔을 때 더 나은 건지를 제안해주는 어떤 함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월드 모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이슈가 있고, 그걸 이제 강화학습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리워드 펑션의 실제 세상에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한 것들을 리워드로 주면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좀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예요. 우리가 제너럴,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월드 모델을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그렇게 만들려면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딥식 되게 재밌는 게 이 월드 모델을 만드는데 몇 가지 힌트를 제공을 해줬어요. 이거는 다음에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문제는 이 월드 모델을 작년에 샘 알트만이 마케팅 용어로 만들어버린 감이 있습니다. 작년 중순쯤에 월드 모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별로 월드 모델하고는 상관없는 걸 월드 모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이번에 월드 모델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월드 모델을 모른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월드 모델을 인간이 갖고 있는 월드 모델이랑 AI가 만들어낸 월드 모델 구조는 어떻게든 완전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차원을 축소해서 갖고 있는 거고, 엄청나게 높은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를 구분하는 어떤 가상의 상태 공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많이 수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좋으면은 강화되고, 싫으면 약화되는 식으로 딥러닝 훈련할 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차원을 뒤트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이 뒤로 가면 조금 더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생략을 할게요. 액션 프린시플이라거나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인데, 물리계의 이런 원칙들에 적응하기 위한 건데, 월드 모델이 인간이 만들어낸 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살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요. 그러니까 뇌든 딥러닝 모델이든 이게 우리가 뇌를 따라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뇌도 뭔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딥러닝 모델도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두 개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 뭔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제너럴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고, 그걸 구현하는 한 방법이 뇌였던 거고, 다른 한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논쟁이 더 많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CES 때 코스모스를 발표를 했어요. 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른 모델을 만들 때 보통 사용하는 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물리적 AI, 아까 피지컬 AI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그래가지고 물리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을 하고 데이터를 여러 종류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모델을 공개를 했죠. 사실 기반 모델을 공개한 게 아니에요. 까보면은 그 기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데이터나 레시피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나 SDK, API 등등등을 도커 이미지를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데이터가 필요해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넣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옴니버스를 통해서 가상 데이터를 3D 공간에서 만들 수도 있고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오픈 라이선스로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그냥 무한으로 하고 있죠. 코드까지 공개된 경우도 있고, 모델 같은 경우는 웨이트만 공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튜닝은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드 모델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필요한 건데, 이거 자체가 월드 모델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 모델이 뭔지 엔비디아도 아직 정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이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 데이터 처리를 위한 수많은 파이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고, 멀티모달 모델이니까 일반적인 텍스트 토커나이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걸 여러 단계로 쪼개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하는 걸 토커나이저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뀐 걸 토큰이라고 하고요.
뭐 데이터, 뭐 이미지도 토큰화를 해야 되고 동영상도 토큰화를 해야 되고 온갖 종류의 데이터가 토큰화가 돼야 되니까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토큰화를 하기 위한 일반 토큰화이저인 코스모스 토큰화이저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옴니버스 파이프라인 만들고 그다음 이 결과물이 미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 윤리적이라거나 아니면 위험한 부분을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같이 제공을 해요. 가드레일 모델을 제공을 해서 결과물이랑 중간 과정이 이상한 데로 튀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공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언제나 제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싸게 빨리. 이게 엔비디아가 비싼데 싸다는 게 그 얘기인데 다른 걸 사용해서 이걸 하려면 제가 생각에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요. 월드 모델 연구를 시작하려면. 근데 저거부터 시작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싸게 시작할 수 있고 레시피도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로 바로 운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얘네는 로보틱스를 위한 제슨 계열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파인 튜닝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월드 모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누가 월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팀이나 아니면 회사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기 위한 레고 블록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넣어봤어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뭔가 나서서 하는 것도 가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료를 다 줍니다. 쿠다라거나 쿠다 위에 라이브러리라거나 이런 수많은 뭐 IoT부터 데이터 센터 이르기까지의 그 제품군들은 다 일종의 개발자나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을 위한 블록들이에요. 블록을 제공하는 회사고 이번에 월드 모델을 위한 블록들을 엄청나게 공개를 한 게 코스모스입니다. 이게 CES에서 왜 이걸 발표를 했냐는 되게 단순하죠. 이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월드 모델이 필요할 첫 번째 분야는 컨슈머, 일반 사용자들이랑 바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보틱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곳에 가서 그 발표를 했을 때의 임팩트보다는 여기에 관계자들이 느끼는 임팩트는 확실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오프라인 비서를 갖고 싶고 내 빨래를 대신 개주는 로봇을 언젠가 갖고 싶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막연하지만 코스모스를 시작하면 일단 뭔가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엔비디아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제안을 한 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랑 산업을 어떻게 융합할 건지 몇 가지 발표를 했었고요. 동시에 생성 AI랑 물리 시뮬레이션에 다른 것들이 뭐가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어떻게 그냥 생성 AI 뭐 컨텐츠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결합을 해서 실물의 혁신에 도모할 수 있을지, 뭐 옷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바꾼다거나 조금 더 안전한 디자인으로 바꿔서 새로 생성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뭐 데모를 하고 또는 공장 그 트윈 팩토리 이건 사실 3년 전에도 공개했던 건데 3년 트윈 팩토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물류 뭐 패스 파인딩 알고리즘을 최적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에서 자율기기를 상용화할 때의 문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물 테스트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가상 테스트, 그리고 실물 테스트에서 발견되는 그 아주 미세한 가상 공간과의 차이점들을 끊임없이 가상 공간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로직 같은 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짧은 기간 안에 아마도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미래는 물류나 유통, 건설, 농업 이런 분야에서 사람을 보조하는 로봇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들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그 로봇의 CPU나 GPU는 엔비디아 걸 쓰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한 곳이 가장 빨리 시장에 진출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프라 투자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끊임없이 확장을 해 나가면서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리소스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회사들. 이것들이 단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서빙을 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지털 트윈을 위한 어떤 AI 그 가상 공간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 수많은 그 엔터프라이즈 회사들, 뭐 버추얼 오피스, 이 오피스라는 게 실제로 일하는 오피스가 아니라 버추얼 에이전트들이 일하는 오피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즈닝 모델도 수십 개가 돌아가면서 회사의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직접 GPU 클라우드 사업을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대규모 AI GPU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오라클이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구글 클라우드 안에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되게 싫어합니다. CSP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장 간단한 디바이스, 뭐 애들 장난감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글로벌 클라우드까지 연관되는 수많은 네트워킹 쪽의 솔루션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동시에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투자도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롱콜론 AI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CS 2025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건 딱 이건데, 가상에서 검증하고 물리에서 실행하는 요 개념을 기존에도 밀고 있었다면, 이제 역으로 물리에서 실행되는 피드백을 줘서 가상을 수정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어떤 디지털 트윈이 쌍방향 트윈으로서의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AGI는 월드 모델이 필요한데, 이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재료들을 우리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파운데이션이 아까 베이스 모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걸 다 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잘 되겠죠. 그 누군가 잘 되면 엔비디아가 그 회사를 아마도 지원을 하거나 사거나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특징은 전략적 아젠다가 딱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매해 바뀝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올해 초에 이제 파트너는 물리랑 가상, 옛날에 이제 O2O라는 게 한 20년 전에 있었는데, 15년?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O2O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진짜로 완전히 물리적인 어떤 온라인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이 엔비디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목표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져보죠. 현재 성장 동력은 되게 간단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을 간결합시키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버티컬들에 하나씩 다 해보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역량을 쿠다와 쿠다 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라이브러리들로 만들고, 그걸 해자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DGX라는 하드웨어, 옴니버스라는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등의 통합 플랫폼을 잘 엮어서 이제 너가 메타버스를 하든 딥러닝을 하든 뭐 월드 모델을 하든 너희는 다 우리 손 안에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되게 소소한 단위로 15년 전부터 뿌려왔던 거죠. 그 연구자들이 자라서 대가가 되고, 그 대가가 되어서 엔비디아 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형 분야로 떠오를 앞으로 2, 3년 안에 엄청나게 확산될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로보틱스도 이제 곧 가시권에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한때 이렇게 무슨 되게 게더타운 이런 걸로 봤던 그 가상 말고 조금 더 본격적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학원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 입시 교육 같은 경우에 대치동이 유명했던 이유는 대치동이 물리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메가스터디가 뜨면서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 그 메가스터디보다 훨씬 더 나은 형태의 어떤 가상 세계, 가상 학원 환경, 예를 들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어떤 되게 잘 가르치는 분으로 분의 데이터로 파인튠된 모델이 나한테 맞춰서 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주는 이런 식의 버추얼 월드 같은 것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의 영향력을 일단 확대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그 경쟁 우위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린 지금 딥러닝이 잘 나가니까 엔비디아가 떴다고 하지만 사실 리스크 분산이 엄청나게 돼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보시면 항상 내세웠던 아젠다가 다 달라요. 지금은 딥러닝이죠. 5년 전에, 7년 전에 딥러닝이었고요. 그 사이에 잠시 크립토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였고, 계속 바뀌고, 그 와중에 계속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협업사를 직접 들어가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의 이제 입자물리연구소, 거기 들어가서 사실 무슨 회사들이 무슨 득을 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뭐 시뮬레이션 하는데 우리가 기술자 2명을 보내줄게. 실제로 그랬거든요. 2명 보내줄 테니까 같이 뭔가 가속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겠니? 하면 그분들은 좋죠. 잘하는 분이 와서 우리 일 도와준다는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야, 이거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거 입자 가속용 라이브러리인데 오픈소스화 해도 되겠니? 이분들도 좋죠. 어차피 이분들도 오픈소스화를 하고 싶지만 역량이 조금 부족한,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족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입자 물리용 오픈소스가 나오고, 비슷하게 나온 게 퀀텀 컴퓨팅 시뮬레이터가 CU 퀀텀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쿠퀀텀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가 잘 될 거라고 만든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된다는데 이걸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술자 4명인가를 보내가지고 그거 하시는 랩들에 2명 보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괜찮으니까 오픈소스 해도 되니 그래서 오픈소스 하자, 그래서 오픈소스화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이제 GTC 때 퀀텀 컴퓨팅 세션을 독자적으로 연다고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거기서 이제 CU 쿠퀀텀을 엄청나게 푸시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딱 한 키워드에 묶여 있는 거죠. Accelerated Computing. 우리는 컴퓨팅을 가속하는 식으로 세상에 변혁하겠다. 물론 다양한 과제들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뭐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죠. 언제까지 GPU 속도를 올릴 수 있을까? 아키텍처는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곳들이 칩넷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모놀리식에서 칩넷으로 바꿨을 때의 그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항상 뭐 블랙웰도 칩넷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결국엔 모놀리식 두 개를 붙인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후에 이제 뭐 루빈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올지 가봐야 되겠지만 언젠간 칩넷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찍을 수가 있으니까요. 동시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항상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는 AI가 너무 빨리 바뀌는데 엔비디아도 발을 맞추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AI 분야는 소프트웨어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같이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블랙웨어 같은 경우는 도전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 그 블랙웨어를 사용한 슈퍼컴퓨팅 클러스터인 NVA72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를 지금 반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소수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작년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원래는 얘네가 1.5년에서 2년마다 새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AI 속도 맞춰서 1년마다 내놓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직 블랙웨어를 공급받은 회사도 별로 없는데도 올해 3월에 이제 루빈 아키텍처를 발표한 말백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칩이 프로덕션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칩이 공개가 되면은 앞칩이 잘 안 팔리겠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젠슨왕이 저번에 11월인가? 11월에 갔을 때 그 키노트 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 전 세계 CEO 중에서 자기 고객들이 자기를 비트하려고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일 잘하는 CEO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고객들이 동시에 다 경쟁자가 된 겁니다. 문어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엄청난 과제고요. 그렇지만 경쟁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현재 보이고 있죠. AMD나 인텔이나 애플, 구글 이 네 회사가 일단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로 현재 여겨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20년 동안의 개발자 로열티랑 또 계속 하드웨어를 혁신하고 있거든요. FP4를 가속하는 유일한 칩이 지금 엔비디아 칩인데 아직 쓸 때는 못 찾았어요. 근데 딥식이 찾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그 딥식이 FP8로 훈련을 했는데 그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FP4로도 가능한 것 같아라는 논문을 내기도 했고요. 뭐 얘네는 이제 뭐 루트 2비트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블랙웰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여유가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동시에 컴피덴셜 컴퓨팅 분야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이제 성능을 따라잡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성능 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런 대규모 클라우드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어떤 AI 워크로드라거나 뭐 디지털 트윈 워크로드를 사용을 할 때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칩 설계를 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부분, 칩 설계 부분과 아니면 이제 VMware라거나 뭐 클라우드 파트너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스택을 만들면 컴퓨테이션 컴퓨팅이 지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다른 곳들은 아직 거기까지 따라갈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약점은 경쟁사도 오고 에너지도 있고 가격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정작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사려고 가격 실제로 찍어보면 엔비디아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싼 이유가 하드웨어가 좋아서만 싼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뭔가를 시작할 때 쉽죠. 내가 차력을 갖고 시작하느냐 레고를 갖고 시작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뭐 개발자들 아닌 관점에서는 게이밍용 성능 올려주고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제발 팔아주세요고 메타버스나 우리가 VR, AR 쪽도 결국엔 엔비디아랑 굉장히 많이 엮이고 있는 중이라 요새는 또 퀄컴이 그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AI PC가 보급되면서 AI 서비스 품질 향상도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걸 체감을 하고 있죠. 이번에 뭐 딥식 나오니까 게이밍 GPU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한 번씩 다 돌려보시죠. 양자화된 거. 개발자 관점에서는 내가 뭔가 시작할 때 툴체인 라이브러리 다 돼 있다. 물론 다들 불안하지만 오픈소스도 많고 일단은 뭔가 다 해볼 수 있고 불안하면 왜 불안한지도 파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들 뭐 새로운 칩들 나오는데 그것도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하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랑 생태계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엔비디아는 다 내년이나 내후년의 아젠다는 피지컬 AI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이분들은 그때 다른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에 아마도 머니 파이프라인을 꽂을 거고요. 그리고 경쟁 구도가 당연히 존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R&D 투자가 계속 필요한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R&D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한번 까딱 잘못하면은 실패하면 경쟁 우위를 좀 상실하겠지만 성공하면은 장기화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아까 AMD랑 엔비디아가 가지 않은 길로 서로 갈린 얘기 드렸잖아요. 32비트 이상으로 가고 16비트 이하로 가고 엔비디아는 이 배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이 배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딥러닝에 특화된 칩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고 텐서 코어를 처음 넣고 레이트레이싱 코어를 처음 넣을 때도 욕을 엄청 먹어서 이거 왜 넣느냐 게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2080 뭐 여기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겉으로는 이걸 통해서 광원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했지만 딥러닝 개발자용으로는 우리가 매해 이거 개수를 늘려줄 텐데 이걸로 딥러닝 가속이 빨라질 거다 미래에는 이렇게 했고 실제로 지금 그것 때문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는 텐서코어를 엄청나게 쓰죠. 이런 식으로 미리 2, 3년 먼저 도박을 한 것들이 성공을 계속했어요. 작년에 도박으로는 FP4를 지원하겠다. 아니 사실 4비트면은 16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2의 4승이니까 16단계로 유리수 전체를 이렇게 나누겠다는 게 그게 딥러닝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는데 또 그 1년 사이에 기술 얘기를 해서 그게 꽤 의미가 있네. 그거 되겠다 이랬거든요. 이 FP4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뭐 16비트, BF16에 비해서 20배가 빨라졌다고 작년에 공개를 했어요. 20배 빨라지면 뭐해 정확도가 너무 낮은데 라고 했는데 이걸 또 쓸 데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성능이 20배 좋아진 거잖아요. 이런 도박이 계속 성공을 하면 경쟁 우위가 장기화되겠죠. 다른 칩들은 FP4 넣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대중화도 가속되고 디지털 트윈도 확산이 될 거고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쪽에도 엔비디아 브랜드가 들어간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만 있으면 나머지를 엔비디아가 해결을 해주니까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버티컬에서 데이터를 모으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지원이 될 거고 그리고 일단 AI를 배워야 된다는 리터러시가 있어야 된다는 일종의 압력을 강하게 느끼게 될 거고 그게 조금 약해질 때쯤 이렇게 딥식이 한 번씩 나와주면서 우리는 역시 이걸 해야 돼 이런 압력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오늘 한 이야기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 너무 많이 뺏었는데요. GPU 시대 엔비디아 얘기했고 기술적 특징이랑 하드웨어 경쟁력이 어떻게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생태계랑 쿠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엔비디아의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엔비디아는 실제로 어떻게 자신들의 아젠다를 계속 바꿔왔는가 이야기를 드렸고 최근에 피지컬 AI랑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경쟁사는 누가 있고 엔비디아는 어떤 식으로 거기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건 그냥 마음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PC 시장으로서 재진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CPU, GPU, ARM CPU, 그레이스 CPU 오늘 얘기는 안 했는데 GPU 다들 GPU만 궁금하시니까 엔비디아는 3년 전부터 CPU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CPU를 만들고 있고 CPU만도 팔아요. 심지어 엔비디아는 다 팝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그레이스 CPU 보드도 파는데 CPU, GPU, 그 다음에 머신 설계랑 경량화까지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고 작년부로 퀄컴이 10년 동안 윈도우 온 암 독점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랑 맺고 있었는데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회사들이 윈도우 PC 시장으로 재진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데스크탑 PC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랩탑인데 랩탑에 만들겠다라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랩탑을 하나의 AI 게이트웨이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퀄컴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PC라는 브랜드를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정보를 게이팅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이라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AI, 뭐 샘알트만조차도 그 오픈 AI조차도 공짜로 AI 사용할 수 있게 애플에게 API를 열어줄 정도로 이 게이트웨이 회사의 힘은 막강해요. 그래서 메타도 사실 게이트웨이, 차세대 게이트웨이를 해보겠다고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메타버스에 올인을 했다가 잘 안 되셨는데
그래서 이 차세대 게이트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땐 수많은 답들이 나올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걸 대체하는 음성인식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멀티모달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글래스를 만들겠다, 수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그걸 하려고 할 거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말고 큰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랩탑입니다. 데스크탑 아니고. 그 랩탑이 AI 기반의 게이트웨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지만 일은 랩탑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런 곳의 시장 타진으로서의 하나의 방법으로 디짓을 보는데요. 그래서 디짓이라고 하면 우리가 PC 시장으로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AI 랩탑인데, 디짓으로 진출하는 게 시장 개척이랑 이런 소규모 디바이스를 대량 생산할 때 파이프라인 테스트랑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느냐. 이것도 직접 생산 아니거든요. 디짓이. 그런 파이프라인으로서의 테스트용 제품으로서의 역할도 크고, 동시에 그 딥러닝 하려고 5080, 5090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랩탑을 이미 존재하는 게이트웨이 시장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는 진출을 엔비디아도 하지 않을까. 윈도우 온 암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까. 실제로 CES 2025 키노트 후반부에서는 이 얘기를 직접 했어요. 윈도우 온 암에다가 뭐 WSL2라고 해서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를 통째로 돌리는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했는데 뻑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날 젠슨 왕님이 4번 빡쳤는데요. 중간에 키노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게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가속기 포트폴리오를 지금도 다양한데 더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2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패턴이 이랬어요. 훈련용 칩으로 공개를 해서 잘 팔리고 나면, 예를 들면 A100을 세계 최고의 훈련용 칩이라고 팔고 나서 H100이 나온 다음에는 A100을 갑자기 세계 최고의 서비스용 칩으로 막 자리매김을 하는 패턴으로 쭉 갔거든요. 이게 애플 아이폰 전략이랑 되게 비슷해요. 옛날에 항상 새 제품 나오면은 기존 제품을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AI 인퍼런스 시장이 너무 커지게 되면 사실 훈련용 칩의 설계는 인퍼런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속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클러스터 와이즈 고속 네트워크는 필요가 없어요. 모델이 아무리 커도 칩 8개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한 대, 그러니까 그 컴퓨터 노드 하나 안에서의 고속 네트워크, 그러니까 MV 링크, MV 스위치는 필요하지만 MV 스위치, MV 링크라고 해서 밖에 있는 네트워크는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칩은 없죠. 그리고 또 HBM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훈련용 칩은 다 HBM인데 HBM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 빠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AI 인퍼런스 시장이, 보통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다 우린 인퍼런스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비용 감소를 통해서 비용 감소를 위한 GDDR 칩 플러스 인트라 노드 하나 안에서의 칩 투 칩 고속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인퍼런스용 GPU를 새로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이 포트폴리오를 확충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엔비디아 뭐 A4000, A6000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 쿼드로라고 부르던 그 프로페셔널용 칩인데요. 그 경우는 이제 고속 네트워크 지원이 빠졌거든요. 원래 예전에 또 있긴 했어요. 칩 2개 엮는 건 있었는데 2way, 3way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는데 그런 것들을 8way까지 지원하는 로컬 뭐 커넥트 모듈이랑 DPU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DPU랑 동시에 그런 GDDI 기반으로 비용을 좀 낮춘 인퍼런스 칩으로 2등을 용납하지 않는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마음대로 해봤고요. 뭐 위에 말고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가속 컴퓨팅이 보편화가 될 텐데요.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분야들의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딥식 얘기는 지난주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물어보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요. 우리 회사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전화 오시는 기자님들이 다 딥식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질문 요약을 하면 4종류로 요약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 중에 마지막 질문은 그거였어요. 오픈 AI 어떻게 되나요? 엔비디아 해자는 없어지나요? 이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딥식이 PTX를 직접 손대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속했는데 엄청나게 엔지니어링 파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직접 쿠다를 손을 댔으면 오히려 딴 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AMD의 닌자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PTX는 엔비디아 하드웨어랑 가장 간결합된 부분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쿠다를 컴파일해서 나오는 애예요. 그걸 컴퓨터로 따지면 어셈블리어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직접 손대서 만들었으면은 엔비디아 종속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딥식 회사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려면 다른 칩들을 사용해서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그 엔지니어링을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그 칩이 그 정도 엔지니어링을 해서 같은 기능을, 같은 네트워크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 되게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딥식의 성공은 딥식은 엔비디아에게 어마어마하게 종속되는 길을 선택을 해서 성능을 엄청 올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은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가지 않은 길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경로 의존성이 있고 이런 선단에서 뭔가 갑자기 놀라운 결과를 내놓는 회사들은 공통점은 대부분 엔비디아가 준 거에서 시작해서 그걸 더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딥식 쇼크가 저에게 준 거는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더 잘 되겠구나. 최소한 2, 3년은 아직 대적하기 어렵겠구나. 뭐 이런 확신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 1시간에 맞추려고 발표 자료를 어저께 쭉 만들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페이지가 40페이지더라고요. 60분 발표에.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을 때가 1시간, 만약에 이게 시간 딱 정해져서 끊으신다면 아마 1시간대 여기로 슉 넘어와서 이 페이지를 보고 있을 것이고 시간을 더 주신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1시간 반에 딱 클릭은 됐고 네, 시간을 30분 더 주셔서 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뭐 심심풀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 엔비디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재밌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너무 대단한 강연을 듣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엔비디아의 뭐 역사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지 그런 게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번 CS 때 이제 젠슨왕 CEO를 만났었는데, 그 기자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 플랫폼 회사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신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도구를 주는 회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좀 엔비디아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Q&A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서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도 짚고 가야 될 것들 몇 가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또 질문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뭐 그 딥시크 네, 얘기는 많이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 너무 지겨워서 예, 어제도 안 봤어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딥시크에 대해서. 질문만 주시면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아까 이제 종속성은 더 강화된다. 이제 더 이제 저수준의 이제 그 전에 이제 요거 화면 공유를 풀어주시면 될 하면 것 되나요? 같습니다. 예, 네. 예. 풀고 이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종속성은 그 계속 유지되는데 어찌됐든 최고 사양 칩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 딥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낮은 사양의 칩을 가지고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계속 이제 차세대 칩들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셀링을 할 텐데 엔비디아는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수요라든지 그런 거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밑에 그 레벨의 칩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계속 가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어, 딥시크에 대한 충격이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칩 산업에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그 딥식이 훈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그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줄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하려면 또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일단 가장 선단, 그러니까 플래그십 GPU들의 판매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나면 늘어지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거나 이런 뭐 10만 장 이상의 단위에서 보는 애들은 이걸 가지고 뭔가 더 나은 LLM을 만드는 게 더 이상 목적은 아니거든요. LLM을 만들기 위해서 1조 가까운 돈을 넘게 태우진 않아요. 이분들의 목표는 AGI입니다.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슈퍼 AI로 가는 건데, 슈퍼 인텔리전스라고도 하죠. 슈퍼 인텔리전스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 투자를 정당화하기 위한 게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게 10만 대, 20만 대로 되겠느냐라는 내부적인 회의도 있고 여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딥식이 환기시킨 거는 이게 어느 정도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희망을 준 게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많이 GPU를 30만 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사회든 투자자들을 설득을 할 때, 그게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그렇게 돈이 드는데, 라고 하는데, 딥식 덕분에 속도가 가속화가 됐다는 느낌을 모두가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10년, 20년씩 투자가 계속 이어지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거기서 우리가 이윤을 얻는 순간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선단 투자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싼 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더 싼 칩 시장에 엔비디아가 아마 올해 대응을 할 겁니다. 어,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은 그 싼 시장엔 내가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엔비디아는 그 칩들 대비 내가 1.3배에서 1.5배 더 비싸지만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쌀걸?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인퍼런스라거나 아니면 소규모 트레이닝, 아까 그 AGI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타겟으로 한 선단 칩이 아니라 조금 더 중대 소규모의 칩들 시장도 엔비디아가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다른 회사들은 되게 힘든 일인데 엔비디아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작은 리브랜딩 정도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쿼드로 계열에서 몇 가지를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MV 링크, MV 스위치 기능만 넣은 새로운 인퍼런스 칩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소규모 트레이닝 칩으로 포지셔닝 한다거나 디지츠가 딱 그런 포지션으로 나왔거든요. 뭐 되게 저렴한 600만 원짜리의 개인용 하드웨어인데 그 인피니밴드 인터커넥트를 지원하니까 열렸을 때까지 묶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죠. 저희 30대 살 거예요. 그거부터. 아, 진짜요? 그래서 네, 팔면요. 근데 사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다 저희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싼 칩으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선 일단 그 두 가지가 엔비디아가 대응하는 방식이 있고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투자 자체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 BEP에 도달하기 위한 꼴이 더 가까워졌다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저거 오픈 AI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여겨졌던 리즈닝 그 페이지 2라고 부르죠. 보통 페이지 1, 2, 3라고 했을 때 페이지 2,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는 건 지금까지는 오픈 AI만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구글도 하고 있다 얘기만 하고 공개를 안 했었잖아요. 어제 다 이제 공개를 했죠. 그냥 타이밍이 됐으니까. 그런데 딥식이 공개를 했는데 심지어 그 레시피가 구현하는 게 싸요. 그러면 다 그 페이지 2를 하기 위해서 덤벼들 거고 기존의 페이지 1에서 그 단계로 리즈닝으로 안 넘어가려고 했던 수많은 회사들이 돈을 더 넣을 겁니다. 거기로 음,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즈닝 쪽. 그러니까 추론 영역으로 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사실 훈련 트레이닝 쪽에서 이제 강점을 보였던 이제 엔비디아의 선단 칩 안 쓰고, 네, 추론 쪽으로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 얘기들이 많이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도 사실 네, 네. TPU로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론 용량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딥식처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돈 적게 들여서 추론 모델을 한번 오픈 AI처럼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는 훨씬 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저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칩을 어딜 걸 쓰느냐, 이게 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그 선단, 그 플래그십 칩 말고 그 밑에 이제 레벨에 뭐 에이백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를 써서도 추론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대응을 할 때 과거의 모델을 이제 아까 아이폰 예도 들어주셨는데 과거 모델의 어떤 칩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은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라버스라든지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론용 칩을 쓰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게 약간 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도 꼭 저는 설명해 주시면.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AI 추론 시장이 엔비디아가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추론 시장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거고, 기울기가 더 클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은 회사들에게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봐요. 역으로, 엔비디아가 아닌 회사들에게 기회가 생기겠지만, 그게 엔비디아 헤게모니에 영향을 주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못 줄 거다. 엔비디아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능한 한 모든 포션 떼가고, 나머지 부분들의 칩업체들의 기회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 3년 후를 예상하고 질러놓은 기능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FP4 가속. FP4로 서비스를 하면은 속도가 20배 빨라진다. 작년엔 다 웃었는데 올해는 아무도 안 웃거든요. 저 포함해서. 작년에 공개할 때도 테크 세션 들어가서 첫 질문, 그분들한테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한 질문인데 첫 질문이 그거에서 FP4를 어디다 쓰냐, 그거 왜 가속하냐 그랬더니 그 테크 리드분이 답변하시는 게 우리도 아직 모르겠다. 근데 2, 3년 안에 누가 해줄 걸 여기 계신 누군가가 해줄 수도 있어요 했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FP4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은 되는 것 같은데부터 이제 칩 설계를 시작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잘 모르겠고 던져 놓으면은 시장이 거기에 맞춰주는 거고, 그런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몇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어프로치겠죠? 뭐, 그래서 요약하면은, 죄송합니다. 저 자꾸 이 잡담이 길어져서 안 되겠네요. 인퍼런스 쪽의 시장은 다른 회사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지만 엔비디아의 그 포션은, 그러니까 전체 퍼센테이지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규모는 계속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기 좀 플로어에서 지금 현재 이제 세미나, 웨비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질문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딥시크 얘기 관련해서 관련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요거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AI를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뭐 칩이라든지 이런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는 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엔비디아 걸 쓴다고 하더라도 개발자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시는 한국에 계신 뭐 스타트업 운영하시거나 기업에 계신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개발자를 확보하고 어떤 개발자를 좀 확보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에 받았던 질문입니다. 생각이 정리가 돼 있는, 우선은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위치에 있는데요. 개발자가 첫 번째,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발자가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딥식이 제안해주는 개발자 군은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AI 개발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나 모델 개발 레이어 쪽의 AI 개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딥식이 기여한 거는 이 AI 개발자랑 그 아래로 내려가는 AI 인프라스트럭처 쪽의 개발자들이에요. 이쪽은 어딜 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초대규모 시스템을 만질 기회가 많지 않고요. 개발자들이. 예를 들면 GPU가 천장 있는 시스템을 만지게 되면 이 시스템이 하루 놀면은 감가상각이 3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쉽게 성장하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딥식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칩 64개를 최적화를 하는 기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리눅스라거나 아니면 칩 자체를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쪽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코어테크 엔지니어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는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한국처럼 그 가전 쪽이나 이런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들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AI를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뭐 기기들 있잖아요. TV부터 시작해서 뭐
TV나 이런 가전제품이나 IoT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기술이라거나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한국에도 꽤 계신데 이분들이 AI는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분들이 AI 인프라스트럭처의 뭐 몇 가지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엔지니어링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은 볼 것 같고 이런 딥식에서 공개를 한 그런 기여를 한 것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나가기 전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잠재 가치를 깨닫고 미국으로 이민 가시기 전에 빨리 모셔가서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쿠다 위쪽의 프로그래밍은 쉬워질 겁니다. 우선 레퍼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들이 쿠다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 해주고요. 지금은 우리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코딩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코딩을 한 거를 뭐 쿠다 C++ 코드로 변환해줘 이런 것들도 곧잘 하거든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C++가 되게 되면 C++ 엔지니어들이 붙는다거나 하드웨어를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조금 더 최적화할 여지가 많이 생기죠. 그런 식으로 AI랑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푸는 한국이 큰 편이다. CES에서 우리나라가 참가국 중에 2위인가 3위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실제로 가전제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잠재풀은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코딩 자체도 AI가 어느 정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쿠다 저수준 레벨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고수준 코드를 바꿔주는 거는 AI가 잘 지금도 하고 있고 조만간 더 잘해줄 거고 그 부분에서 더 해볼 여지가 많이 있을 거다. 세 번째로는 그걸 저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재들을 잘 모셔오는 것이 한 답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PTX라든지 그 좀 저수준 랭귀지를 할 수 있는 이제 한국에 잠재적 풀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네,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PTX에 손대는 곳들이 저희 회사 포함해도 한 손에 들거든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런데 PTX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첫 번째로는 요새 갑자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라운드를 돌 때 투자자분, VC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뭐 PTX 레벨에서 뭐 건드리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뭐 드라이버 가상화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당연히 익숙한 용어가 아니까. 근데 지난주엔 기자분이 먼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PTX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야, 딥시 고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딥식이 이건 손을 예. 대면 다 그 될 수 분야에 있습니다.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알린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 부분들도. 예. C++ 하시는 분들에게 은퇴 계획이 하나 생기신 거죠. 음. 네.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GTC 네, 올해 2025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도 갈 것 같아요. 그 기자 초대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GTC에서 좀 어떤 게 좀 아젠다가 될지, 이슈가 될지 이런 거 예측을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지컬 AI랑 그건 계속 똑같이 주장을 많이 하실 거고, 당연히 이제 루빈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도 할 거고, MVL 70이 관련된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아마 오픈 AI의 첫 모델 들어가고, 구글이나 이제 샘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공급된 것처럼 소개도 막 하시겠지만, 딥식 얘기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딥식은 엔비디아가 없었으면 등장할 수 없었다. 너희들 이제 다 할 수 있다. 뭐 엔터프라이즈 AI에서 소버린 AI까지 엔비디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허깅페이스 같은 곳에서 딥식 리플로디스 하는 거 다 개발을 해가지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막 공개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림에다 묶어서 림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엔비디아가 작년부터 푸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컨테이너 이미지로 말아가지고 너희가 딥식을 파인튜닝 할 수도 있고 딥식을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만들 수도 있고 그 작년 4월에 공개한 게 네모 랭귀지 모델 큰 걸 공개를 했어요. 합성 데이터 생성용으로 공개한 모델이 있습니다. 4050억 파라미터짜리. 그거랑 파이프라인도 공개를 하겠죠. 이걸 딥식 그 트레이닝 코드에 이 네모로 연결해가지고 가상 합성 데이터로 여러분들만의 뭐
리즈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속할 때 작년에 저희가 공개한 FP4로 가속을 할 수 있어서 20배 빨라요.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 그냥 눈에 그려집니다. 이분 제가 보기엔 지금 제일 신난 건 엔비디아고요. 이 수많은 플레이어들 중에 제일 우울한 게 오픈 AI인데 어떻게 보면 맛집 레시피를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맛집에 재료 공급하는 곳들이고 오픈 AI는 맛집 셰프란 말이죠. 그러면 재료 공급하는 곳은 되게 신이 나는 것이고 맛집 셰프는 지금 좀 우울하죠. 새로운 레시피를 또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되게 엑셀러레이티드 컴퓨팅 하에서 딥식도 엄청 얘기 많이 할 거고 어떻게든 그걸 묶어가지고 지금 이미 딥식 서빙하는 건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 컨테이너로 올라갔거든요. 님이랑 서빙 말고 이제 튜닝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 뭐 혹시 그 GTC 전후로 미중 관계 괜찮으면 데리고 올 거고요. 세우러 한마디 하라고 데리고 올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공개하는 거는 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뒷감당을 하는 페이지예요. 그 디지트 당장 어떻게든 엔비디아 GTC 타임라인에 맞춰서 엔지니어링 샘플이라도 공급을 하고 싶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루빈 발표하기 전에 블랙웰을 실제로 공급한 케이스를 몇 개 만들고 싶을 거고요.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기존에 하고 있던 고객풀들에서 유즈 케이스 나오는 것들 뭐 당연히 알파폴드 자랑도 좀 하실 거고 왜냐면 알파폴드 개발은 TPU로 했다 쳐도 그, 뭐라 그러지? 엔비디아에서 알파폴드를 오픈소스로 재현한 그런 바이오네모라고 해가지고 바이올로지 쪽에 그 딥러닝 툴킷들이랑 AI를 7개를 모아놓은 툴킷을 작년에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잘 엮어서 홍보를 하실 거예요. 노벨상 받은 알파폴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려면 다 배울 필요 없이 여기 뭐 바이오네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도 나올 거고 또 프리 세션으로 퀀텀 컴퓨팅 세션 이번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주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그 퀀텀 컴퓨팅 세션에서도 CU 퀀텀이랑 쿠퀀텀 공개 뭐 이걸로 미리 해볼 수 있다 이 얘기도 할 거고 그 어디야 구글이 이번에 윌로우 칩으로 공개한 그것 같이 그게 이제 큰 개선점이 양자 컴퓨터 칩 자체의 개선보다는 5차 후보정을 AI를 통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이런 AI 후보정 일종의 가드레일 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정확도의 가드레일인데 그것들을 이제 엔비디아가 GPU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 막 자랑할 거가 예상되죠. 물론 원모어 띵이나 투모어 띵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대충 이분들의 레퍼토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아닙니다. 상상이에요. 네네.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 진짜 좀 놀라운 게 약간 시장이나 이제 업계에서 그 조금 이제 엔비디아에게 이제 타격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걸 오히려 이래서 우리가 더 좋다라는 소재로 활용하는 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구글 윌로우 나왔을 때도 이제 양자컴 가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의 최고의 성능의 이제 칩들 그거 넘어가서 양자 칩으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또 이제 엔비디아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딥식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모든 거를 우리가 가속화된 컴퓨팅을 우리가 다 제공한다 이 아젠다를 계속 그 사례로 활용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보들을. 이게 그 젠슨왕 이 시점에서는 10년이 긴 게 아니거든요. 나름 본인은 얘기하시면서 덕담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퀀텀 컴퓨팅 상용화에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면은 이분은 20년이 걸려서 한 분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딱 봤기 때문에 그 가속 컴퓨팅 분야가 그걸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분야니까. 어쨌든 그 피드백에 또 이제 서핑하셔서 해서 이번에 퀀텀 컴퓨팅 스테이션 따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기술만 잘하면 좋은데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죠. 엔비디아는. 그런 식의 이슈 트래킹, 아젠다 선점 그런 걸 되게 잘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든 잘하죠. 오늘 저 사실 웨비나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 이제 좀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 중국이 지금 AI 패권이 다투고 있고 한국은 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웨비나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좀 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좀 최근에 또 오픈AI 샘 알트만도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뭐 삼성도 만나고 SK그룹도 만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좀 보시는지 이런 이슈들, 최근 이슈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 게 우리나라는 AI를 엄청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 전 세계 나라를 티어로 구분했을 때 우리나라는 티어 1에 들어가는 나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AI 리터러시가 엄청나게 있는 알파고 쇼크 때문에 전 국민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고 그 후에 이제 수많은 투자들을 했었고요. 선투자들을 했고 그 투자들이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17년, 19년 동안 쭉 투자를 했었고 코로나 터지는 뭐 당시에 이제 생성 AI 이런 게 나오기 전이니까 투자 정당화를 못한 상황에서 GPU는 엄청 사갔고 그때 GPU는 엄청나게 많이 구축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레거시 GPU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먼저 나갔기 때문에 약간 우린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동안 물론 당연히 그 수익화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단 전 국민이 AI에 대해 이해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일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AI 응용에 대해서 겁을 내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되게 큰 스타트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두 번째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정학적 위치상으로도 우리나라가 되게 재미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는 힘들지만 중국도 아닌데 미국도 아니고 미국 밖에서는 가장 서구화된 동양 국가인데 그 마인드셋까지도요. 근데 중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렇기도 해서 점이지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양쪽 기술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가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 GPU 만 대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덴마크는 막 국가 레벨에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서 막 2048대 슈퍼컴퓨터 구축했다 이래가지고 엔비디아 막 악수하러 가고 막 이런 규모로 막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우리나라에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AICA 같은 것도 있고 그냥 슈퍼컴퓨팅 센터도 있고 다 클라우드 업체들도 다 몇천 대씩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상업화에 대한 압력이 빨리 온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돈 투자 많이 했으면 돈을 벌어오라는 쪽인데 다른 곳들은 늦어서 그 압력이 조금 더 후행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또 리터러시가 높았기 때문에 수많은 AI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뭐 오픈 AI에도 많이 계시고 엔트로픽에도 많이 계시고 구글에도 많이 계시고 뭐 AI 리드급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정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픈 AI API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딥식이 접근한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을 더 저렴하게 만들거나 서비스 비용을 낮춘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심지어 중국이나 미국 밖에서 AI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아직 살아있기도 하고 동시에 제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 기반의 버티컬 AI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되게 좋은 나라기도 하고 국민들이 AI를 도입했을 때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나라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잘 살릴까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딥식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재료는 되게 많다. 어떻게 엮느냐가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이번에 뭐 딥식 때문에 그런 게 환기가 돼서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딥식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어,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밀크가 준비한 웨비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딥시크 쇼크 포스트 CS 산업별 집중 분석 웨비나는 2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2월 13일에는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 교수님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현재, 미래에 관한 인사이트를 전하실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교수님은 또 한국 로봇공학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시고요. 한양대 연구실에서 좀 스핀오프한 스타트업 A로봇에서 또 CTO로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외 웨비나도 좀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밀크 멤버가 되시면 이렇게 고품질 웨비나, 무료 참석, 또 그리고 더밀크가 제작한 PDF 리포트, 그리고 무제한 기사 열람, 이런 것들 할 아, 수 있으니까 훨씬 큰 혜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